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항해 시대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근대 세계사를 해양 세계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한 책입니다. 근대 해양 세계의 팽창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계의 팽창, 세계의 불균형, 중국 정부의 해상 후퇴, 그리고 화교의 확산. 유럽과 중국의 해상 팽창 차이는 국가의 개입 여부이다. 중국은 민간 차원에서의 상업적 활동이 이루어진 반면 유럽은 국가의 지원하에서 이루어졌다. 민간 중심의 화교가 해외 거점을 만들었으며 마닐라와 마가사키가 규모가 컸다. 국가의 지원이 없는 마닐라의 경우 에스파냐에 의한 대규모 학살이 2번이나 있었다.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세계의 바다를 연결한 것은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세계의 구조 변화. 15, 18세기에 세계의 무게중심은 아시아에 있었다. 불평등한 세계의 최종적인 구조가 완성된 시기는 19에서 20세기였다. 인구나 총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세기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19, 20세기에는 역전되어 유럽과 미국이 세계의 부를 장악하게 되었다. 2001년 기준으로 세계 총생산의 각 지역의 비율은 서유럽 20%, 미국 21%, 일본 7%, 중국 12%, 인도 5%이다. 2. 세계와 유럽의 조우, 유럽의 해상 팽창. 에스타도, 포르투갈의 해외 거점 제국. 포르투갈은 세계 팽창의 뇌관 역할을 했다. 아비스 왕조 설립 이후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고 귀족이 몰락했다. 몰락한 귀족이 지위를 확보하는 방편 중의 하나가 해외 모험에 참여하는 것이다. 16세기에 포르투갈의 해외 유출 인구는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된다. 국왕의 자본으로 진행되던 체제는 귀족이 주도하는 것으로 넘어갔고 일본과의 접촉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중국과는 실패했다. 제국과 플랜테이션,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화. 유럽의 해외 팽창의 두 선두 국가 중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상업 지향적이었던 반면 에스파냐는 정복에 더 큰 무게가 실렸다. 에스파냐는 처음 카리브해의 섬들에 도착했을 때부터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는 극도의 파괴성을 보였다. 1521년 아스텍 제국, 1531년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다. 16세기에 급격히 증가하던 아메리카와 유럽의 교역은 17세기에 감소하다가 18세기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대농장이 크게 늘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로 유입된 인구는 36만에서 72만으로 추정되며 인구 성장률이 높아서 1790년에는 300만 명, 1900년에는 아메리카로 거주해 온 유럽인은 6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가와 자본의 결합. 동인도 회사에서 제국으로 1602년에서 1799년까지 존립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약 2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자본과 국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결합한 사례에 해당된다. 자국에서 동양에 대한 무역권을 부여받은 무역회사이다. 17세기 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운영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서 지배력을 가졌으며 추후 영국 정부가 직접 인도를 지배하였고 영국령으로 만들었다. 3.
근대 해양 세계의 내면, 선박, 선원, 조선업과 항해술이 발달. 원거리 수송에서 낙타로 대표되던 육상 소송은 효율성이 떨어졌다. 배는 수송비가 적게 들었지만 대양 항해를 위해서는 그만한 지식이 필요하였다. 무엇보다 대서양 전체의 바람과 조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15세기 중엽에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었다. 원래 남유럽의 대표적인 배는 갤리선이었다. 사람들이 노를 젓는 방식이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한 배는 범선이었다. 선원들의 세계. 선상 생활은 고통스럽고 위험했다. 식량과 물의 부족은 선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고 괴열병이 가장 큰 문제였다. 4. 근대적 폭력. 폭력적 근대. 군사혁명과 유럽의 팽창. 군사혁명. 유럽사에서 전쟁이 빈번했던 16에서 18세기에 군사혁명이 일어났다는 개념이다. 유럽의 배들은 대포를 설치할 수 있었고 튼튼하였다. 반면에 인도양의 배들은 상대의 포 공격에 취약했다. 전반적으로 서유럽 해상 세력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제해권을 잡았다. 5. 화폐와 귀금속의 세계적 유통. 화폐, 귀금속, 근대 세계. 귀금속의 최대 생산지는 아메리카 대륙, 최대 수요처는 중국이고 이 양자를 매개하는 것은 유럽이다. 은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갔지만 금은 오히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 중국은 은을 수입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은을 수출했다. 아메리카에서 유럽인들은 첫 번째 약탈 대상이 금과 은이었다. 아메리카와 일본에서 생산된 은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갔다. 중국에 은이 몰렸던 이유는 은의 가치를 높게 쳐주었기 때문이다. 6. 노예무역. 근대 세계의 비극. 아프리카 내부의 노예제와 노예무역.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으로 300년이 넘게 1천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송출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노예 무역이 행해지고 있었다. 모로코, 이집트, 아라비아, 서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으로 송출되었다. 플랜테이션과 식민지의 노예. 유럽인들이 식민사회를 건설하면서 노예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흑인 노예들이 들어오기 전에 인디오를 포로로 잡아와 노예로 삼았지만 질병으로 사망, 도망, 반란 등으로 한계에 달했다. 7. 환경과 인간. 세계적인 환경 파괴. 구대륙의 동식물은 신대륙에 널리 퍼졌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없었다. 유럽인들에 의해서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하였다. 아프리카 대륙의 나그네 비둘기는 10조 마리에서 멸종됐다. 유럽인들의 증가로 산림이 파괴되고 많은 동물들이 남획되었다. 8. 문화의 교류. 언어, 음식. 언어상의 변화. 16에서 18세기에는 포르투갈어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외국어였다. 이 언어가 아시아의 여러 언어들에 미친 영향은 컸다. 여러 언어의 포르투갈 단어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포르투갈어 단어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메리아스, 오르간, 카나리아, 카스테라, 베란다, 덴푸라 등. 음식과 일상생활의 변화. 옥수수가 필리핀에 전파된 사례이다. 현재 필리핀의 주요 작물은 쌀과 옥수수이다. 전파 초기에는 옥수수가 별로 인기가 없었다. 별도의 조리 방법이 전달되지 않아서인데 이후 중국에서 제분 기술이 들어와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책에서는 근대 세계의 전반적인 구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해양 발전이 근대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